안녕하세요. 지난 강의에서 세포 간 신호 전달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신호분자는 물과 친한 친수성 신호분자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것들은 세포막을 쉽게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세포막에 박혀 있는 수용체와 결합해 신호를 세포 안으로 전달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러한 세포막 수용체는요, 다시 수용체 채널, 수용체 효소, GPCR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는 이 수용체들의 큰 그림을 그려봤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전을 통해 세포 내부에 신호를 전달하는지까지는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그 디테일한 기전은 물론 이 과정이 실제 세포 안에서 어떠한 생리적 반응과 연결되는지까지도 함께 연결지어 설명드리려 합니다. 제 경험상 단순히 세포막의 신호 전달 기전만 암기하게 되면 나중에 체내에서 일어나는 생리 반응과 연결짓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쯤 되면 지금 배운 이 내용을 까먹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시간에 이 두 가지 요소를 처음부터 링크시키는 시도를 해보려 합니다. 그러니 끝까지 잘 집중해서 따라와 주세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선 수용체 채널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신호분자가 채널의 수용체 부분에 결합하면 채널의 개폐가 조절되는 방식이죠. 만약 채널이 열리는 방향으로 조절이 된다면 그 채널과 친화도 높은 이온들이 전기화학적 기울기를 따라 세포막을 통과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지난 시간에 다루었죠. 그런데 내용을 여기까지만 짚고 넘어가면 이러한 기전이 실제로 어떤 생리적 기능과 연결되는지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러한 세부 기전을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실제 사례와 링크시켜 보겠습니다. 바로 신경세포가 근육세포에게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순간을 파헤쳐 보는 겁니다. 물론 이런 예시는 다소 응용적인 내용이라 신경계나 근육계와 같은 계통에 대한 배경 지식이 부족하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최대한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게 설명을 할 것이고요. 각 계통들은 추후에 훨씬 더 자세히 다룰 예정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구나 하면서 따라오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신경세포는 근육세포로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을 분비합니다. 이게 바로 신호분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근육세포의 세포막에는 아세틸콜린 수용체 채널이 존재합니다. 그럼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아세틸콜린이 수용체에 결합하면 채널이 열리고 세포 밖에 많이 있던 나트륨 이온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해당 채널은 나트륨의 친화도가 높은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나트륨 이온은 양전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포 안쪽으로 이동할 경우 세포의 막전위가 변화하게 되고 이 변화가 곧 전기 신호가 되어 근육세포 안쪽으로 전달되게 됩니다. 이후에 이 전기 신호는 결국에 근육세포 내에서 근육을 수축시켜라 하는 수축 신호로 이어지면서 근수축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로써 우리는 움직임이 가능해지는 것이고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근육의 수축에는 항상 신경세포에 신호가 선행돼야 된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아직 생리학 파트를 본격적으로 배우지 않았으니 너무 디테일한 내용은 생략하고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가 잘 되셨으면 좋겠네요. 두 번째는 수용체 효소입니다. 신호분자가 수용체에 결합되면 세포질 방향에 있는 효소 부분이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활성화된 효소는 세포 내부에 있는 다양한 신호전달 단백질들을 차례대로 활성화시켜서 세포 반응을 유도하죠. 이 부분 잘 기억나시죠? 그럼 바로 이러한 수용체 효소가 어떻게 세포 내에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는지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혈액 속에 포도당이 많으면 이를 혈당이 높은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포도당 일부가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당뇨가 생기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혈액 속에 포도당이 넘치지 않도록 이를 근육세포나 지방세포 속으로 운반해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돕는 신호분자가 바로 그 유명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죠. 그렇다면 인슐린 호르몬은 어떻게 분비되는 걸까요? 우리가 식후에 혈당이 높아지면 췌장이라는 장기 속에 베타세포가 이를 감지하고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혈액 속으로 분비합니다. 호르몬이니까 당연히 혈액을 통해 표적세포로 전달되는 내분비 방식으로 작동하겠죠? 이 부분도 저번 시간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이해가 잘 가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혈액으로 분비된 인슐린은 근육세포막에 존재하는 수용체 효소인 타이로신 인산화 효소 수용체에 결합됩니다. 해당 수용체는 인슐린이 결합되는 수용체이기에 편하게 인슐린 수용체라고도 불리죠. 저는 이 두 단어를 혼용해서 사용을 할게요. 그럼 이런 인슐린 수용체에 인슐린
인슐린이 결합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우선 해당 수용체의 구조부터 파악해보죠. 수용체의 세포질 쪽에는 타이로신이라는 아미노산 잔기가 여러 개 존재하고요. 이 타이로신에 인산기를 결합시킬 수 있는 효소인 타이로신 인산화 효소가 그 옆에 함께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인슐린이 수용체에 결합되면 각각의 수용체 단백질 단량체가 가까이 붙어서 이량체를 형성하고요. 이때 각 수용체의 효소가 자신의 반대편에 있는 타이로신 잔기들을 인산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오른쪽은 이렇게 왼쪽의 타이로신을 인산화시키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인산기들이 결합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타이로신의 인산화라는 개념을 짚고 넘어가자면 효소가 ATP에서 인산기를 떼어내서 여기에 있는 타이로신 있죠? 이 타이로신의 OH기에 이 인산기를 결합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타이로신의 인산화 반응이다 라고 부르는 것이죠. 따라서 결과적으로 인슐린 수용체는요, 인슐린과 결합하면 수용체가 서로 결합되어 이량체를 형성하고 각각의 수용체에 있는 효소가 반대편에 있는 타이로신을 인산화한다. 그래서 각각의 수용체에 있는 타이로신 장기에 이렇게 인산기가 붙은 채 존재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이 내용 기억하시나요? 제가 아미노산 강의에서 타이로신은 겨사슬 끝에 OH기를 가진 몇 안 되는 아미노산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아마 세린하고 트레오닌도 이처럼 OH기를 가지는 아미노산이라고 설명드렸을 거예요. 바로 이렇게 OH기가 있기 때문에 타이로신은 인산화 반응의 표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탈수축합이 가능한 거니까요. 이처럼 생물학은 앞에서 배운 기초 개념들이 계속해서 링크되기 때문에 꼭 순서대로 따라와 주셔야 큰 그림을 놓치지 않고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과거의 내용이 조금 가물가물하실 수도 있으니 위에 아미노산 영상 링크를 다시 띄워드릴게요. 결국 이렇게 아래 그림처럼 타이로신이 인산화되면 한강에서 가로등 불빛이 켜지면 모기들이 몰려드는 것처럼 세포 안에 있는 단백질들이 몰려와서 세포 내 신호전달 경로가 순서대로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세포막에서 포도당의 운반을 돕는 운반체 단백질인 글럿4가 원래는 소낭에 결합된 상태로 대기하다가 신호를 받고 막에 삽입되면서 밖에 있던 포도당이 농도 기울기를 따라 근육세포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들어온 포도당은 결국 글리코겐으로 저장되게 되겠죠.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식사 후에 증가된 혈당을 인슐린 호르몬을 통해 효과적으로 기준선까지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슐린을 혈당을 낮춰주는 호르몬이다 라고 배우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연결이 잘 되셨죠? 마지막으로 디테일을 점검할 세포막 수용체는 GPCR입니다. 다만 해당 수용체는 기전 자체가 길었죠? 그리고 이미 지난 강의에서 이 G 단백질의 역할까지는 자세하게 배웠기 때문에 앞부분의 설명은 생략하고 신호 전달의 뒷부분부터 연결하여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길을 걷다가 갑자기 넘어질 뻔하거나 산에서 무서운 뱀을 마주했을 때 등골이 찌릿한 느낌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와 동시에 우리 몸에서는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아드레날린은 에피네프린이랑 동의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혼용해서 사용할 겁니다, 앞으로. 그리고 이 에피네프린은 간 세포에 존재하는 베타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요게 GPCR이에요. 여기에 결합하는 리간드로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부에 있던 G 단백질의 알파 서브 유닛은 리간드가 결합되었기 때문에 GDP를 떼어내고 GTP를 결합하겠죠. 그 다음에 세포막을 따라 이동해 막에 존재하는 특정 효소를 활성화시킬 겁니다. 근데 이 효소의 이름이 무엇이냐? 바로 아데닐릴 사이클레이즈, 약어로 AC라고 불리는 효소를 활성화해요. 그리고 이러한 AC라는 효소가 활성화되면 세포 내에 있는 ATP에서 인산기 2개를 이렇게 떼어낸 다음에 인산기 하나가 남죠. 그럼 얘를 우리가 AMP라고 불러요. 근데 이 인산기가 여기 있는 당과 결합을 진행하면서 고리 형태가 됐네요. 그래서 고리형 사이클릭 AMP라고 불리는 분자가 탄생합니다. 이게 바로 세포 내에서 신호 전달을 계속해서 이어줄 신호 분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CAMP처럼 단백질이 아닌데 신호 전달을 이어주는 분자를 2차 전령 혹은 영어로는 세컨드 메신저라고 부릅니다. 이것들의 주요한 특징은 단백질보다 덩치가 훨씬 작기 때문에 세포 안에서 빠르게 움직이면서 신호를 퍼뜨릴 수 있는 것이 주요한 특징이죠. 그럼 잠시 정리해보면 리간드가 GPCR에 결합될 경우에 G 단백질이 활성화되고 그 중에서 이제 알파 서브 유닛이 막에 있는 효소를 활성화시키는데 그 막 효소가 AC였죠? 그리고 그 AC는 ATP를 CAMP로 바꿔내면서 다음 신호 전달을 이어나간다.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후에 이 CAMP가 어떤 단백질들을 또 조절하는지 알아봐야겠죠? 자, 요 그림 익숙하시죠? 제가 21편에서 다룬 내용입니다. 세포질에서 이렇게 CAMP 농도가
증가되기 시작하면 단백질 인산화 효소라는 pKa 단백질입니다. 얘도 크게 조절 단백질과 촉매 단백질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 CAMP가 바로 pKa의 이 조절 단백질 부위에 결합되어서 조절 단백질을 분리시킵니다. 그럼 촉매 단백질이 활성형으로 바뀐 거예요. 이렇게 단백질이 활성화되는 걸 우리가 조절 단백질 조절이라고 제가 가르쳐 드렸죠. 그러면 활성형의 pKa가 결국에 다음 단백질인 가인산 분해효소 인산화 효소라는 단백질을 또 인산화시켜서 활성화시키고, 그럼 활성형으로 바뀐 단백질이 또 다음 단백질인 글리코겐 가인산 분해효소를 다시 인산화시켜서 활성형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신호전달 경로에 결국 마지막에 활성되는 단백질이 뭐죠? 글리코겐을 분해하는 효소인 거예요. 그럼 간세포 속에 저장되어 있던 글리코겐은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게 될 것이고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세포는 즉시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포도당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포도당을 대사해서 우리는 에너지를 쉽게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혹시 이 내용 기억나시나요? 제가 탄수화물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글리코겐은 포도당이 여러 개의 사슬처럼 연결된 중합체입니다. 그리고 근육이나 간세포에서 포도당을 저장해두는 주요 형태이기도 하죠. 따라서 우리가 아까처럼 넘어질 뻔한 상황 혹은 뱀을 마주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각성 상태로 빠르게 돌입하게 되죠. 그리고 이때는 뱀을 만나면 도망쳐야 될 거고요. 넘어지려고 하면 우리 몸을 붙잡아야 할 것이에요. 움직임이 필요하죠. 이 말은 곧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빠르게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혈액 속으로 분비되고요. 이 리간드가 혈액을 통해서 간과 근육에 있는 세포들에게 전달되어서 방금 배운 이 GPCR 신호전달 경로를 통해 글리코겐을 빠르게 분해해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아까 말했던 위급 상황에 순간적으로 필요한 에너지를 포도당을 대사하여 즉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세포막 단백질의 세부 기전과 실제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생리적 반응들을 연결지어서 학습해보니 훨씬 더 유익하죠. 이렇게 배울 때부터 연결지어서 학습하는 학습법, 이게 바로 제가 지향하는 학습법입니다. 그래서 제 앞 강의부터 순서대로 잘 따라와 주신다면 제가 생명과학을 공부하는 꿀팁들을 잘 전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GPCR은 우리 몸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세포막 수용체 단백질로 정말 다양한 세포내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배운 것은 그중 하나의 경로일 뿐이죠. 그래서 교재에서 함께 다루고 있는 또 다른 대표적인 세포내 기전을 하나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의 내용까지는 동일합니다. GPCR의 리간드가 결합하면 G 단백질의 알파 서브 유닛이 활성화되어서 옆에 있는 막 결합 효소를 활성화했죠. 근데 이번에는 이 활성화하는 효소가 바로 인지질 분해효소 C라고 불리는 PLC라는 효소를 활성화하는 거예요. 그럼 이 PLC라는 효소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알아야겠죠? 이 효소는 인지질 중에 특정 인지질을 자르는 효소인데요. 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인지질의 구조를 먼저 복습해 보겠습니다. 확대해보면 인지질은 글리세롤 골격에 지방산 2개가 결합되어 있고요. 반대편에는 인산과 거기에 플러스 알파 구조가 결합된 구조라고 설명드렸었죠. 이건 제가 세포막 시간에서도 설명드렸고 지질 시간에서도 설명드렸어요. 그런데 여기 알파 부분에 이번엔 이노시톨이라는 분자가 결합된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분자를 우리는 포스파티딜 이노시톨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노시톨에 인산기 2개가 더 추가적으로 결합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포스파티딜 이노시톨 2인산, 줄여서 핍2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결국 이 분자가 무엇이죠? 인지질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막을 구성하는 인지질 이중층에 박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세포막 그림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인포그래픽으로 나타내 보았는데 글리세롤과 인산, 거기에 이노시톨이 붙어 있고요. 인산기는 제가 너무 복잡해지니까 생략한 겁니다. 그림에서. 그리고 이 위에 다리 2개가 지방산 2개가 되겠죠. 이 점을 참고해서 그림을 해석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당 분자 구조만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뿐 전체적인 내용은 이해가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내용을 이어볼까요? 방금 배우고 온 인지질 분해효소 C가 이 핍2라고 불리는 인지질의 어딘가를 분해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럼 질문이 이렇게 바뀝니다. PLC는 핍2의 어느 부분을 잘라낼까요? 바로 이 부분을 잘라냅니다. 그럼 글리세롤에 결합되어 있던 인산기까지 잘려서 하나의 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노시톨에 2인산이 붙은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인산이 딸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노시톨에 3인산이 결합되어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이노시톨 3인산 IP3라고 부릅니다. 그럼 반대로 남아있는 분자는 어떻죠? 글리세롤과 지방산 2개가 남아있으니 우리가 중성지방이 트리아실 글리세롤이고 글리세롤에 지방산이 3개 붙어있을 경우에 그렇게 불렀죠. 하지만 지금 지방산 하나가 없고 2개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접두사를 트리가 아니라 D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D아실글리세롤 DAG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즉 PLC라는 막결합 효소는 G 프로틴에의해서 활성화되어서 인지질에 박혀있는 핍2라는 분자를 절단하고요. 그로 인해서 탄생하는 분자가 무엇이냐? 디아실글리세롤이라는 분자와 이노시톨 3인산이라는 분자가 탄생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둘이 모두 세컨 메신저 역할을 하게 되겠죠? 왜냐? 단백질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다시 그림을 축소해보면요. 인지질에 박혀있던 핍2가 PLC에 의해서 DAG와 IP3로 분해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CAMP와 마찬가지로 세포 내부에서 세컨 메신저 역할을 하죠. 사실 이게 참 별거 아닌 내용인데 화학 구조를 모를 경우에 이 그림을 보면 다 외계어처럼 느껴집니다. 아니 핍2는 뭐고 IP3는 뭐고 DAG는 뭐지? 이렇게 느껴집니다. 사실 진짜 별거 아니잖아요. 배우고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혼자 공부하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렇게 제가 분자 구조까지 그려가면서 자세히 짚어드렸어요. IP3라는 분자는요. 우리 소포체가 칼슘을 저장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제가 가르쳐드렸죠. 물론 소포체 중에서도 활면소포체일 거예요. 그리고 이런 활면소포체의 세포막에는 리간드 작동성 칼슘 채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때 작용하는 리간드가 바로 IP3예요. 그래서 IP3가 여기 있는 리간드 작동성 칼슘 채널에 결합되면 채널이 오픈되고 칼슘은 소포체 안의 농도가 높기 때문에 농도 기울기에 따라 세포 내액으로 방출되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세포질의 칼슘 레벨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방출된 칼슘 역시 세컨드 메신저로 작용은 하지만 앞에서 이미 IP3가 세컨드 메신저로 분류가 됐죠. 그래서 일부 교재에서는 IP3에 의해서 방출된 신호분자이기 때문에 칼슘 이온을 3차 전령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점은 유의해 주세요. 어쨌든 중요한 점은 이렇게 분비된 칼슘 이온이 다양한 단백질에 결합되어서 여러 신호 전달 경로를 활성화시키고요. 이는 특정 세포 반응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편 핍2가 절단되면서 막에는 DAG라는 분자가 남았죠. 해당 분자는 세포막에 그대로 머무르면서 단백질 인산화 효소 C, 프로틴 카이네이즈 C 단백질을 활성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방금 IP3에 의해서 분비된 칼슘 이온과 협력해야 완전하게 해당 단백질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고요. 그 결과 해당 단백질도 여러 신호 전달 경로를 활성화시키면서 특정 세포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IP3와 DAG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지만 동시에 세컨드 메신저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점이 바로 앞에서 배운 GPCR, CAMP 경로와는 크게 다른 점이며 세부 신호 전달 경로도 다르죠. 그렇기에 두 기전을 꼭 구분해서 기억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사용하는 단어가 어려운 것이고요. 화살표만 잘 따라가시면 손쉽게 학습하실 수 있을 겁니다. 드디어 마지막 개념입니다. 9장을 마치기 전에 꼭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세포 내 신호 전달 경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연쇄성과 증폭성이라는 것입니다. 신호 전달에 관여하는 단백질들은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활성화되는 특성이 있었죠. 이 과정에서 하나의 분자가 수십 개의 다음 분자를 활성시킬 수 있고요. 그 수십 개의 다음 분자가 또 수십 개의 다음 분자들을 꼬리 물면서 활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연쇄적으로 다음 반응으로 넘어갈수록 신호는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CAMP나 IP3 같은 세컨드 메신저는 단백질보다 제가 세포질에서 확산이 잘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단백질들을 빠르게 자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쇄성은 물론 증폭 효과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죠. 그래서 여기 노란색 글씨 보시면 CAMP가 예를 들어 10의 2승계가 있다고 보면 pKa가 10의 4승계가 자극이 되고요. 쭉쭉쭉 가서 마지막 단백질 같은 경우는 10의 6승계까지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세포막 수용체에 결합하는 리간드의 양이 아주 적더라도 세포 내부에서는 이렇게 연쇄적으로 증폭된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결국 폭발적인 생리적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신호 전달 과정을 학습하실 때는 이러한 연속성과 증폭성을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으로 받아들이셔야 하고 나머지 조절 메커니즘이나 신호 전달 경로의 다양성 혹은 신호 전달 경로의 종결과 같은 단계들은 교재를 읽으시면 자연스럽게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기까지가 필수 개념이고 이러한 배경 지식이 있다면 그런 내용 정도는 그냥 책을 읽으면 술술술 읽혀 나갈 것이에요. 아쉽지만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드디어 10장 세포 호흡 단원을 나가게 되었네요. 세포 호흡 단원이 결국 대사예요. 많은 분들이 대사 강의를 요청해 주시기도 했고 굉장히 어려운 단원 중에 하나잖아요.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강의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주변 친구들에게도 함께 공부하자고 많이 공유해 주세요.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